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년과 달리 아직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부를 가를 변수는 펜실베이니아 등 남은 경합주 5곳의 결과와 우편 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질 소송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겼다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우편 투표 문제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앞서 대선 승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지 결정하는 건 미국인의 결정이라며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미국은 더욱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는 만큼 양측 지지층 또한 한치도 물러섬 없이 각각 결집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선 우려했던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내각을 관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4년간 누가 미국을 이끌지는 아직 안개 속에 있습니다. 투표는 이미 끝이 났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시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경합지인 북부의 러스트벨트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모두 5개 주의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두 후보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도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나선 건 조 바이든 후보입니다. 자신의 집이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머물던 바이든 후보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연단에 올랐습니다.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re going to win th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바이든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각자 승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쟁점이 된 건 아직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펜실베니아 등 일부 주의 우편 투표였습니다.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it was going to take a while.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6일 도착분까지 인정되는 우편 투표가 승리를 결정지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개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두 사람의 설전은 앞서 트위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트위터가 곧바로 숨김 처리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승자를 결정하는 건 나도 트럼프도 아닌 유권자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렇게 두 후보는 서로 내가 이기고 있다 혹은 내가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핵심 경합주에서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과 앞으로 남은 변수를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입니다.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면 승자가 되는 건데요. 두 후보 모두 과반인 270명까지는 각각 57명, 4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바이든 후보가 11명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황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 대선에선 승자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경합주 투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승자를 가려지지 않는 경합주 중에서 두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곳을 바로 이렇게 5곳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북부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3곳은 아직까지 모두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인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부터 보겠습니다. 최종 승부처이자 진정한 경합주라고 불릴 만큼 두 후보 모두에게 아주 절실한 곳인데요. 현재로선 74% 정도 개표가 진행이 되었는데
트럼프 55.7%, 바이든 42.9%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지금 판세만으로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흘 동안 민주당 표가 우편으로 많이 도착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만 놓고 보면요, 민주당 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의 개표 방식을 놓고서 법적 소송 가능성을 이미 밝힌 상태라서요, 만약 나중에 바이든 후보가 우편 투표로 역전을 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러스트벨트 지역이죠. 위스콘신입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가 1%포인트 미만에, 정확히는 0.2%포인트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2시간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였던 곳입니다. 위스콘신은 선거 당일 현장 투표가 종료된 후에 우편 투표를 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다가 후반부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는 붉은 신기루 현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조지아입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포인트 차로 앞서가면서 접전 양상입니다. 앞으로 남은 표와 또 조지아 도심에 있는 그 애틀란타에 있는 바이든 지지 성향 등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선 이렇게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64%나 된다라고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인데요. 남부 선벨트의 핵심 경합주 3곳 중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앞서 선벨트 지역 중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는 바이든 후보가 각각 가져갔죠.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도 오는 12일까지 오는 우편 투표를 받아주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가 이 전까지 확실하게 승기를 잡지 않으면 막판의 결과가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스트벨트 중 한 곳인 미시간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포인트 정도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위스콘신 외 러스트벨트 2곳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입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섰는데 뒤집어진 겁니다. 다만 방금 살펴본 이 5곳의 남은 격전지 중에서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에 이어 한 곳이라도 더 역전을 하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5곳 중 4곳에 대한 우위를 이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그럼 워싱턴 현장을 연결해서 개표 결과가 언제쯤 가려지는 건지, 또 앞으로 남은 변수는 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결국에는 우편 투표가 선거 결과를 가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직 개표해야 할 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아직 100만 표 이상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도 선거에 임박해 사전투표가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표가 흑인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는 도심 지역인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표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표차가 60여만 표인 점을 고려하면 우열이 뒤바뀔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펜실베니아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나는 편인데 아직도 개표할 게 많이 있다면 뒤집힐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결과를 알려면 결국 개표가 마무리돼야 하는데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네, 그 부분도 주요 변수입니다.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주 모두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당초 밤을 새워 개표를 하기로 했지만 그 사이 새로운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마지막 한 표까지 마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펜실베니아는 오는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일러도 6일은 돼야 공식 개표 확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간 주지사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t's going to take us a little while to count, and that's why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all prepare to be patient and make sure that we get this right.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Joe 네, 방금 임종주 특파원이 말했듯이 아직 접전인 상황이고 안개 속인데 오늘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서로 지금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사실상 어느 한 사람이 패배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 사람이 승리를 선언하는데 오늘은 지금 둘 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누가 승자로 확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요 경합주 6곳 중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2곳뿐입니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는 바이든 후보가 한 곳씩 나눠 가진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러스트벨트 3곳과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가 열세를 쥐게 된 것입니다. 또 격전지로 급부상한 조지아주도 접전 양상이어서 이것도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방금 임종규 특파원이 말한 4곳에 더해서 지금 조지아의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수치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뒤집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바이든 후보의 움직임을 현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악관 앞에 홍희정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홍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번 선거 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 먼저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또 핵심 측근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면서 선거 결과가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면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여서 법적 다툼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에서 심야 선거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호텔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그곳에서 파티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격렬한 시위, 폭동 등의 위험 상황을 고려해서 이 백악관에서 대선 당일 밤을 보내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받은 250여 명과 함께 백악관 앞에서 개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홍 특파원, 또 지금 백악관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개표 초반에는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대선 당일 초저녁에는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와 트럼프 반대를 외치면서 광장을 가득 메우고 크고 작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폭력이 발생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대부분 해산을 했고 지금은 비교적 한산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선거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델라웨어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했던 델라웨어 윌밍턴 현장을 김필규 특파원이 취재를 했는데요. 자, 김 특파원, 주요 격전지에서 뒤지고 있다는 그 개표 상황이 나오던 중에 바이든 후보가 갑자기 연설을 한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시간으로 4일 자정을 조금 지나서 경광등을 켠 검은 차량 행렬이 바로 제 뒤로 들어서더니 바이든 후보와 부인 질 바이든이 내려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곳에는 차량을 타고 이른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응원을 하러 와 있던 지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경적을 울리며 환영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look, we feel good about where we are. We really do.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네, 지금 개표 상황에서는 좀 뒤지고 있어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의미겠군요. 예, 특히 격전지였던 애리조나에서 이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나 위스콘신, 미시간 역시 느낌이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에서는 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면서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앞서 이한길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마지막 한 표를 개표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죠. 결국 당장 승리 선언이나 또 패배에 대한 승복 선언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연설 자체가 상당히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처럼 아주 박빙의 선거 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던 엘고 민주당 후보가 마치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던 조지 부시 후보에게 여론에 밀려서 결국 패배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선거 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접촉에 바이든 후보가 나설 거란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날 연설 자체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자를 붙들어 놓기 위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과 델라웨어에서 홍희정, 김필규 두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서울 스튜디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법적 소송을 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2000년 대선 때처럼 법원의 손을 거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 펜실베니아주.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3시 기준 약 13%포인트 차이로 꽤 큰 격차입니다. 하지만 현 개표 상황만으론 승패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 우편 투표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이미 약 250만 건의 우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중 60% 이상이 바이든 지지자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투표일 사흘 뒤인 오는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개표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핵심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박빙의 차로 앞서고 있지만 우편 투표 마감 시한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선거의 판세를 흔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신뢰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현지 시간 4일 새벽, 우편 투표와 관련한 소송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전 언급에 바이든 후보 측도 이에 대응할 법률팀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도 계속 개표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캐시 부크바 펜실베니아주 장관은 투표 집계는 절대 선거일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이후 법적 다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미국의 새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손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4년 더 트럼프냐 아니면 바이든 후보 또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미국이냐, 이번 미국 대선처럼 예측하기가 힘든 선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수는 역시 앞서도 짚어본 것처럼 우편 투표입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과 남은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와 외교 전문가인 경희대 서정건 교수와 국제외교안보팀의 정재윤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4년 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이미 결과가 나왔었고요. 당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국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텐데 지금은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요. 앞서 박현주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핵심 5개 주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 5개 주가. 지금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은 결국 지금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3개가 결국 중서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3곳인데요. 한 1시간 전쯤인가요? 위스콘신에서 밀워키 지역의 흑인 유권자들 우편 투표가 대거 개표가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잠깐 지금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밀워키 시를 둘러싸는 외곽에 사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데 그쪽까지 지금 개표가 된 상황인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펜실베니아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지역의 그 개표율이 한 반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역시 밀워키처럼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일의 흑인 유권자들 몰표가 나온 그런 경우라면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도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사실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가 계속 이겨도 그 중서부 3곳 중에 2곳만 어떤 조합이든 바이든이 이기면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군요. 펜실베니아는 사실 지금 개표율로 봤을 때는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는데 네, 꽤 많이 나 있죠. 예, 그런데 필라델피아 부분에 개표가 진행이 되면 그건 역시 뒤집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예, 물론 우편 투표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8시 저녁 8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우편 투표의 봉투를 그때 뜯어볼 수 있어요. 예. 펜실베니아를.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현장 투표는 지금 많이 집계가 된 상황이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우편 투표로 들어온 것들을 이제서야 봉투를 뜯어서 사인을 대조해 보고 무효표를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서너 시간째, 한 2-3시간째 지금 그 개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5개 주가 핵심 주인데요. 이곳에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곳 정도를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이고요. 일단은 예, 기준상으로는 바이든 후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2시간 전쯤에 위스콘신은 역전이 됐습니다. 계속 사실은 밀렸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바이든 후보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뭐 미국의 언론 보도에서는 그 전에 상황까지만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패닉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위스콘신은 역전을 했거든요. 위스콘신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대로 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화가 있는데요. 2012년에 람니 후보가 오바마한테 진 다음에 축하 전화를 걸을 때 맨 마지막에 오바마 후보한테 뭐 축하한다 그러면서 밀워키 흑인들 때문에 당신이 이긴 것 같다. 라고 좀 목리를 부렸어요. 그래서 예. 오바마가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전화를 끊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 밀워키에 있는 그 흑인들 결집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약간 지금 역전을 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밀워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교외 지역은 또 엄청나게 그 트럼프 지지 세력이에요. 그래서 밀워키 카운티 자체가 그 밀워키 도시하고 외곽을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지금 다 개표가 되고 있는 건지 그쪽 때문에 다시 재역전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조지아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방금 말한 위스콘신은 이제 선거인단이 10석이 되는 상황이고 조지아는 16석인데요. 조지아 상황은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 앞서 박현주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곳은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60%가 넘는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대로 되면 여기도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밀워키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애틀랜타가 지금 조지아에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조지아는 그런데 상원 선거만 보면 지금 그 2석이 지금 걸려 있어 상원에서 조지아에서요. 근데 데이비 퍼듀라고 하는 지금 현역 의원이 50%를 조금 넘겨서 당선이 무난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석은 지금 3자 구도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 날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상원 그 추세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그 여론조사에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선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애틀랜타의 표가 어떻게 개표가 될지를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 기자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 변수가 우편 투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펜실베니아도 그렇고요. 또 네. 노스캐롤라이나도 투표 이후까지 계속 우편 투표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후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좀 공백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재검표 진행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도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대법원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진보 진영의 긴즈버그 대법관 아니 이제 사망한 뒤에 공석이 된 이 자리에 보수파 인사를 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구성원을 보면 그 대법원 판세가 보수 진영 6명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3명 이렇게 분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걸 뭐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소송이 시작이 되면 한동안 이 혼란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일단 1차로 대선 당선자를 이 판단하는 게 그 미국 연방 조달청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조달청에 있는데 소송으로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연방 조달청장이 이 결정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의 사례를 보면 플로리다도 재검표 사태가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대법원이 조지 W 부시 당시 이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 이 승패가 결정된 12월 14일까지 예. 이 조달청장이 어느 한쪽에 정권 인수 권한을 넘겨주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소송을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는 투표 이후에도 오는 그 우편 투표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연방대법원이 인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우편 투표 자체를 지금 이제 개표를 못하게 하겠다. 예. 뭐 이런 톤으로 들립니다. 일단은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지 못하게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위대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개표를 정말 물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교수님, 우편 투표 부분은요.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하겠다고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지금 소송에 들어갔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는 투표일 이후에도 계속 우편 투표가 도착을 할 텐데 소송에 들어가면 아예 뜯어보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표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대법원이 혹은 연방 대법원이 그 투 개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내용이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선거 전에는 얼마나 우편 투표를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선거 끝났는데도 11월 3일 혹은 그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3일 혹은 6일 혹은 뭐 7일 이렇게 연장해서 우표 투표를 받아들이는 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화당이 한번 그 시비를 걸었었어요. 근데 그 존 로버츠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장이 진보 편을 들어서 4대 4로 기각이 됐는데 지금 다시 새로운 건으로 공화당이 지금 시비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11월 4일, 5일, 6일 오후 5시까지도 우편 투표가 들어오면 펜실베니아 경우에 예. 그걸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예. 지금 또 다른 시비를 걸어놓은 것은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법관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5명이 이거를 신속하게 그 소송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건이지만 연방대법원이 그 판결을 하게 되면 11월 4일, 5일, 6일 날 들어오게 되는 우편 투표들은 펜실베니아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펜실베니아가 지금 10몇 퍼센트 차이 나는 것을 바이든이 엄청 쫓아가서 예. 정말 박빙이 된다 그러면 혹은 그 4일, 5일, 6일 날에 들어오는 우편 투표가 승부처가 될 수 있는데 예. 연방대법원이 그 4일, 5일, 6일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바이든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중요한 거고 사실 오늘 흐름을 보면요. 물론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빙으로 갈 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상 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전에 나왔던 불복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우편 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나리오는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불복 시나리오가 지금 조금씩 현실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플로리다는 이겼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를 만일에 트럼프가 졌으면 불복 시나리오고 뭐고 뭐 그럴 여지가 없는데
플로리다를 이겼는데 애리조나는 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중서부 그 3개주의 결과가 더 중요해진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개표 상황은 지금 지연되고 있고 추세는 위스콘신 경우처럼 바이든이 역전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트럼프 캠프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개표를 하면 할수록 지금 남아있는 표들은 사실은 흑인 유권자들이 있는 표들이기 때문에 예. 바이든이 쫓아갈 가능성이 많죠.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인가 우편투표 내가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이거는 예. 사기다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열혈 지지층이 개표소를 몰려가서 개표를 지연한다든지 혹은 그 개표 작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예.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주 대법원, 연방 대법원으로 계속 소송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 방금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개표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관련 보도를 보고 다시 대화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표는 끝이 났지만 미국은 양쪽으로 더 심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면서 양쪽의 지지층은 더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뚜렷한 진영 선거였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각자의 승리를 자신하는 후보들만큼이나 양측 지지층은 더욱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투표를 마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I'm here to support our president. He's bringing back the economy. He's brought back jobs. 바이든 후보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다 함께 행진합니다. 반트럼프 전선을 허물지 않습니다. 백악관 근처로 모여든 수천 명은 대선 당일에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평화 시위를 이어가다가도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소요 사태에 대비해 배치됐던 경찰이 나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느 축 후보도 지지층도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 전에 주요 여론조사 결과와 미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전에 미시간주에 있었습니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쇠락한 공업 지역 러스트벨트에 속한 곳입니다. 마지막 연설에선 다소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That's good. Don't make me cry. Don't make me cry.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간까지. 대선 하루 전날에만 미국 남부와 북부 경합주 4곳을 전용기를 타고 돌았습니다. 4년 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1%포인트 격차로 신승을 거뒀던 러스트벨트를 이번에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겁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회복 후에도 현장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미시간만 6번,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도 5번이나 찾았습니다. 방역을 강조하며 현장 유세를 자제해온 바이든 후보와는 전혀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As you can see, Biden can't get anything like this. He gets 10, 15 cars. Look at this. This is Trump. 적극적인 스킨십 행보에 주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은 67%에 이르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입니다. 약 100여 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 나온 건데요. 코로나19 이슈와 맞물려서 1억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1억 3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6,400여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고 3,500만 명이 조기 현장투표에 나섰습니다.
4년 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수가 1억 3,90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엔 당시 기준으로 70%가 넘는 유권자가 선거일이 되기 전에 이미 투표에 나선 겁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은 선거 전국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우편 투표 사기 논란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지지층과 더욱 팽팽한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두 후보가 격전을 벌인 곳에서 특히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4년 전 총 투표수의 90% 이상이 이미 사전 투표로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플로리다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고 나머지 두 격전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유권자의 60% 이상인 900만 명이 우편 투표에 참여한 플로리다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비율이 39% 대 38%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사전 현장 투표에 나선 400여만 명의 지지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우편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가운데 63%가 민주당원, 25%가 공화당원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서정건 경희대 교수와 국제외교연구팀의 정재훈 기자와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실시각으로 개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미시간에서 사실은 표 차이가 좀 났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1.4%까지 지금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개표가 되면 될수록 이 흑인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우편 투표한 것들이 이제 개표가 되면서 미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고 위스콘신은 그 0.23% 유지를 그 리드를 이제 바이든이 유지하고 있고요. 예. 펜실베니아 쪽은 지금 계속 그 개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위스콘신은 5개 주 가운데 2곳 정도를 일단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물론 선거인단 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위스콘신은 선거인단이 10석이고 미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10석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이기고 26석. 펜실베니아를 져도 예. 바이든이 270명으로 딱 턱걸이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한테 내줘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시간을 지금 그 1.4% 차이로 지금 뒤지고 있지만 그걸 뒤집는다면 바이든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편 투표를 굳이 그 논란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주요한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우편 투표를 갖고 싸우지 않고도 그 전에 사실상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지만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 바이든이 쫓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표가 다 우편 투표였기 때문에 2곳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말고도 다른 우편 투표까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편 투표는 거의 사전 투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거기서 지고 나도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도착하기 전에 이후에 온 것도 계속 개표를 하기 때문에 물론 더 상황을 봐야겠네요. 예. 지금 CNN에서도 미국 대선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CNN 영상을 보겠습니다. Put it into the mind of where the voter is. Well, is that enough? Those numbers are significant, but not enough to make up the 618,000. So what are we dealing with here? 저희가 지금 현재 판세를 뒤집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0만 표 정도를 먼저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바이든 중심지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외곽 지역을 보게 되면요, 지난 30분 동안 어떻게 표가 더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한 15만 표 정도 더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조 바이든이 76%, 도널드 트럼프가 22% 정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민주당 텃밭이라는 거죠. 2016년에 같은 지역 보겠습니다. 바이든 캠페인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격차로 이겼는지 아마 보고 싶을 겁니다. 거의 58만 표 클린턴 그 당시 후보가 얻었었는데요. 지금 35만 표니까 그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바이든 캠프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잠시만요. 저희가 커피를 내려놓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시간 현재 기준으로 격차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만 4천 표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계속해서 200만 표 이상을 넘어가면서 계속 앞서다가 격차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웨인 카운티 때문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왜 조 바이든이 이겼었는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밀워키 카운티가 개표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밀워키 카운티가 집계가 되면서 바로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위스콘신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주요 도심에서 이제 개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다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탓받칩니다. 웨인 카운티는요,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데요. 여기에 대부분의 인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 정도 지금 개표가 됐는데 바이든이 67%, 트럼프가 31%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60만 표라는 것이 앞으로 남은 40% 정도에 모여일 것이다. 그중에서 한 30%는 지금 한쪽으로 몰렸다라는 건가요? 네, 우편 투표가 지금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개표가 되지 않은 것 중에서 어느 쪽에 투표가 몰려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편 투표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분 전만 하더라도 49%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16만 표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볼까요? 미집계표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잉한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캠프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쪽은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편 투표는 무조건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제가 MAIL, 즉 우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성표라고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편 투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칼라마주 카운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대규모 카운티입니다. 역시 아직 미집계된 표 중에서 민주당 표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미집계표의 구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재자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인데 전부 다 민주당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도 그렇고 모든 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게 훔쳐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각 주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잖아요.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다고 해서 오하이오가 우리 쪽으로 왔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편 투표를 얼마나 먼저 개표를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아까 오하이오가 그랬던 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편 투표가 언제 들어오는가 그리고 각 주의 그 규정에 따라서 언제부터 우편 투표를 개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를 단 한 장도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투표 당일에 투표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날 하루 동안에는 우편 투표의 결과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차 개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게 우편 투표인 거고요. 만약에 공화당원이시라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계속해서 보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아마 샴페인을 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선거 당일 투표 자체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공화당 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30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편 투표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흥분이 되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원이라면 조금 더 흥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표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켄트 카운티 볼까요? 여기는 공화당이 좀 더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지금 켄트 카운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5%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어떻는지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왜 민주당 카운티는 블루라고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카운티가 공화당으로는 갈 수 있는데 왜 공화당 카운티는 민주당으로 못 간다고 얘기하냐?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미개표된 투표 중에서 구성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편 투표가 민주당 경향을 더 많이 띈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쉬고요. 다시 볼까요? 저희가 굉장히 천천히 네,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CNN이 보도를 보셨는데요. 앞서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2시간 전쯤에 위스콘신을 계속 그 바이든 후보가 뒤지다가 역전을 했고요. 지금 방금은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좀 벌어졌었는데 네. 1%대로 지금 좁혀진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 지금 방금 전에 CNN에서 나온 속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시간을 보면 지금 개표율이 83% 정도 진행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49.8, 바이든 후보가 48.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51.8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6.8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위스콘신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바이든 후보가 49.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9%로 근소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55%고요. 바이든 후보가 43.6%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세 곳을 사실상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네. 뭐 선거 결과는 넘어간 것이다, 이런 예측은 투표 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시간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위스콘신은 역전을 했고 펜실베니아는 필라델피아 부분에 개표를 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지아도 지금 뉴욕타임스는 지금은 지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이 60%가 넘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열세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 투표가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또 역전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근데 앞서 그 대화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 개표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주지사가 이 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개 주의 주지사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개 주가 모두 이제 민주당 주지사고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미국의 선거는 각 주가 관장한다. 그럴 때 그 주라고 하는 건 주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간 사실 그 주 국무장관이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총기를 이제 오픈해서 개표소 근처에 오는 것을 막는 예. 그런 지침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미시간 주에 또 연방 그 판사 한 명이 공화당 성향인데 그거는 불법적인 지침이다. 계속 지금 우편 투표 혹은 선거 그 개표 관련돼서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예. 서로 그 자기 당 그 입맛에 맞는 그런 결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지사를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2000년도에도 이 재검표 문제, 개표 과정 문제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조지 부시 후보였고 나중에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플로리다의 주지사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죠. 검표를 막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민주당의 주지사이기 때문에 개표는 어느 정도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원활하게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소식을 안나경 앵커가 전해드리고
다시 미국 대선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차례 연기됐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노영민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밝혔습니다. 법조항만 말하자면이라고 전제하기는 했습니다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재확인해준 셈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 최근에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되면 역할을 하겠다고 했죠. 이것도 윤 총장을 겨냥한 걸로 보면 됩니까? 네, 예결위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었는데요. 장관과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한 말입니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중에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 비춰볼 때 윤 총장에게 더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 총장이 지난 국감 때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신임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메신저가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발언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누가 전달한 것이냐, 어떤 메시지냐, 이런 질문들이 주로 야당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인사나 임기 관련한 것은 말할 수 없다면서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사자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사실관계가 밝혀지긴 어렵겠군요. 또 오늘도 국감 시작부터 여야가 말싸움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공천 번복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입장을 물어본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원을 만들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에 대한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을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을 감사합니까? 청와대 감사를 하세요. 청와대 감사를. 네, 이에 대해서 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 측이 의원을 관리했다는 내용을 야당이 폭로했죠. 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옵티머스 측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옵티머스의 김모 본부장의 녹취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녹취록을 한번 보면 임모 씨와 김모 씨, 옵티머스의 배 대표 등이 골프를 치러 다닌다. 국회의원들은 기브앤테이크다. 돈을 주고받으면 경제 공동체가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 의원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로 추정된 인사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화문 집회 주동자를 놓고 살인자라는 표현이 나왔다면서요? 네, 야당의 박대출 의원이 광화문 차벽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였다고 말하면서 노 실장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일부 강원도 전방 군부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뜻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북쪽에서 웬 남성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게 포착이 되면서 밤사이 수색 작전을 벌인 겁니다. 결국 북한 군복을 입은 2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철책에 있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해서 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에서 수상한 모습을 포착한 건 지난 월요일 밤 10시 14분.
열감지 카메라에 사람 형체가 30초가량 잡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군은 모든 감시 장비를 동원해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어젯밤 7시 25분쯤 군사분계선 아래쪽에 있는 우리 측 GOP 철책을 누군가 위로 넘어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철책에 있는 센서는 울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군은 즉시 해당 부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 등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조명탄을 쏘는 등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결국 오늘 아침 10시쯤 20대 남성 1명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충돌은 없었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군이 붙잡은 건 북한 군복을 입은 남성으로 이 남성을 잡으면서 우리 군의 작전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이른바 노크 기순 사건 때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런 경계태세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합참은 철책 센서 미작동과 관련해선 철조망이 약간 눌린 흔적이 있는데 센서가 울리지 않아 고장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현재 해당 남성을 상대로 귀순 의사 여부와 상세한 남아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아이가 무릎을 꿇고 식판에 남아있는 국물을 허겁지겁 마십니다. 밥을 잘 안 먹으면 아이 다리를 발로 밟고 또 아이를 물건 다루듯 던졌던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선 밥 먹는 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혹하게 괴롭히는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1년 전에 학대가 없는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식판을 들고 교사 앞에 선 아이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교사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지적하자 아이는 자리로 되돌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어 식판을 입 쪽으로 가져간 뒤 연거푸 들이킵니다. 남기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먹으라고 한다. 저희 딸도 집에 오면은 국물을 들고 마셔요. 아이들은 마치 경쟁을 하듯 교사에게 식판을 보여줍니다. 통과를 한 아이는 교실 밖으로 나서는 반면 통과를 못한 아이는 자리로 되돌아가 남은 음식을 모두 먹습니다. 숟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밥을 쌓아서 한꺼번에 입에 구겨 넣어요. 천천히 먹어라라고 하니까 제일 빨리 먹는 사람한테 칭찬 스티커를 준대요. 그 말은 식고문이거든요.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호흡기 질환 등 지병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한 같은 반 친구 A군이 혼나는 모습을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입에 밥 물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 때려요. 밥 얼른 먹어보자, 빨리 먹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빨리 먹어! 그런데 식사 중에 A군이 내동댕이 쳐진 뒤 끌려나가는 등 학대당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아이들은 매번 태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상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일을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면은 그 선생님의 그런 학대 행동이 그냥 아이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성화되어 버린. 지난해 울산 동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아동학대 근절과 좋은 보육 환경 등입니다. 학대 교사의 모친으로 확인된 원장은 최근까지 울산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수사가 물증을 찾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술 접대 의혹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검찰청으로 들어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남부지검은 검사 향응수수 전담팀 수사 인력을 늘렸습니다. 최근 검사 1명을 더 투입해 모두 6명의 검사가 이 의혹이 사실인지 뒷받침할 물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오늘 김 전 회장이 자필 문서에서 언급한 야당 정치인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인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A씨는 김봉현을 전혀 모르고 법률 자문계약에 의해 자문료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 씨의 또 다른 사위, 그러니까 윤 총장과 동서사인 유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챙기고도 최 씨를 뺀 대부분의 동업자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때문인데요. 최 씨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수사하면서 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유 씨를 소환한 겁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유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씨는 최 씨의 또 다른 사위로 윤 총장과는 동서사입니다. 최 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에서 유 씨는 행정원장으로 일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습니다. 2015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서 동업자 3명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최 씨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책임 면제각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위 유 씨는 최 씨가 이사장을 그만둔 2014년 5월 이후에도 한동안 더 병원에 근무했다는 게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유 씨를 통해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최 씨의 동업자 구모 씨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씨의 불기소 근거가 된 책임 면제각서는 구 씨가 써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지난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각서는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책임 면제각서는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죠. 그렇잖아요? 검찰이 최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5년 전 검찰 수사에서 받아들여졌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도 있어서 불기소로 끝이 났죠. 저희가 당시 요양병원에 함께 투자했던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최 씨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 씨였고 사위에게 행정 업무를 맡길 정도로 깊게 관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JTBC는 2012년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할 때 최 씨와 함께 투자를 했던 조모 씨를 만났습니다. 승은의료재단은 2013년부터 파주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이곳에서 23억 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신은 병원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의 주요 투자자였던 조 씨는 최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나 다름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바로 달려가야 돼요. 저녁에 늦게라도 갔다 오더라고. 회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모를 그냥 회장이라고 부르고 해요. 병원 운영자가 최 씨를 만나고 오면 병원의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고도 했습니다. 또 조 씨에게 투자금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관여하지 말고 나가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못 빠진다고 그랬어요. 사위인 유모 씨가 행정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도 최 씨였다고 했습니다. 거기 행정원장이 왜 있겠어요? 장모 저기로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병원 내역을 안에 무슨 뭐를 보라고 앉혀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뒤에서는 조정 다 한 거죠. 조 씨는 최 씨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투자금이 들어갔던 만큼 2015년 이사장직을 맡게 됐고 불과 몇 개월 뒤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 씨의 말들은 그동안 최 씨가 했던 주장과 배치됩니다. 최 씨는 대리인을 통해 JTBC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2015년 불기소 결정에 타당했는지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인터뷰해온 최 씨 주변 인물들의 주장과 최 씨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경찰이 관악구 한 교회 베이비박스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이의 생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두고 간 이유와 당시 상태 등을 조사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건설 폐기물 진흙이 버려진 경기도 일부 농지에서 자란 벼가 브랜드 쌀로 팔린다는 JTBC 보도 이후 경기도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한 골재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A시는 문제의 농지에서 수확한 쌀을 폐기하고 앞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농지에서 쌀을 사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인근 지자체 B시도 시중 유통을 멈추고 문제의 골재 업체와 농민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높이 6.5m가 넘는 이 거대한 불화는 국보 296호 7장사 오불회 괴불입니다. 약 400년 전 17세기에 그려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불화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맨 아래 중생들이 석가모니 등 5 부처가 있는 맨 윗부분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 7장사에서 간직해오던 이 불화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15일까지 전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첫 판다가 100일 만에 무려 6kg으로 훌쩍 자랐습니다. 최근 공모를 통해서 푸바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이름도 얻었는데요. 판다는 초기 생존율이 매우 낮아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생후 100일쯤 중국어로 된 이름을 지어주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에버랜드는 푸바오를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지난 2일 중국 지린성 옌덴 조선족 자치주의 한 도로에 백두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주시하듯 앞서가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하죠. 최근 야생동물 보호에 힘을 쏟은 중국에선 호랑이 개체수가 늘어나서 활동 영역이 북경에서 내륙까지 넓어진 건데요. 관련 당국은 호랑이를 따라가거나 먹이를 주어선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시 미국의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시시각각으로 개표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외교본부팀의 정재윤 기자와 함께 지금 개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개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지 매체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CNN 같은 경우에 선거인단 확보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13,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2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AP 기준으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213, 바이든 후보가 2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AP 같은 경우에 메인주와 애리조나주를 바이든 후보로 확정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별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미시간은 개표율이 83% 이뤄진 상황이고요. 트럼프 49.8, 바이든 48.5.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아주 근소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트럼프 49, 바이든 49.2 이렇게 해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바다는 트럼프 49.3, 바이든 48.7 이렇게 트럼프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 46.8, 바이든 51.8 해서 현재 바이든 후보가 앞선 상황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50.1 그리고 바이든 48.6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요. 조지아는 트럼프 50.5, 바이든 48.3으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55, 바이든 후보가 43.6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바다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49.3, 바이든 후보 48.7로 예. 나와 있습니다. 네바다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또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러스트 벨트의 3개 주,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 이 3개 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인데 정리를 해보면 미시간은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위스콘신은 약 2시간 전쯤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했는데 그 역전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좀 크게 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아직 개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전체 개표 상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히 따져보면. 지금 전체 개표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는 네. 개표가 중단된 상황이죠. 네, 지금 개표가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거기 이제 아침 굉장히 이른 시간이고요.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개표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곳인데 뭐 바이든 후보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신의 그렇죠. 고향이기도 네. 하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개표율 차이가 보면 득표율 차이가 10% 이상 계속 나는데 네, 이게 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표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근소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 네. 뉴욕타임스는 역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개표는 중단된 상황이죠. 뭐 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개표를 중단했고 네. 다시 재개한다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재개가 안 되고 하지만 있는 이제 거죠. 개표율이 92% 정도 됐기 예. 때문에 조지아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뭐 물론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1% 이상, 1%포인트 이상 지금 앞서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CNN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카운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카운티의 지금 개표 결과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부재다 투표라든지 우편 투표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텃밭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브라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2016년을 보시면요, 거의 11%포인트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시간 동안에 보면요, 지금 14% 정도 트럼프가 앞섰었는데 그 차이가 더 좁혀졌습니다. 지금 개표된 것, 95% 개표가 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그린베이에서 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브라운 카운티도 아마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부재다 투표라든지 아니면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제 그 투표가 더 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카운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카노샤라든지 밀워키 카운티도 개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1%의 개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11,000표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케노샤 카운티를 보겠습니다. 공화당 텃밭인데요.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카운티는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0.3%포인트로 이겼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투표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 이제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먼저 그 선거 당일 날 투표한 것들을 먼저 개표를 하였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편 투표들을 개표를 하면서 조금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공화당 텃밭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재자 투표 중에서 어느 정도가 민주당 투표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격차가 더 좁혀질 것이냐 아니면은 격차가 넓어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브라운 카운티에서도 미개표율을 이제 개표된 표가 있는데요. 지금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91%의 이제 개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격차가 더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미시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하이오라든지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날 이제 개표를 했을 때 좀 더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성향을 보이다가 지금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90%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지금 계속해서 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일찍이 개표를 했습니다. 플로리다도 우편 투표를 일찍이 개표를 했습니다. 미시건, 위스콘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약간 공화당 쪽으로 이제 기울다가 격차가 더 컸었죠. 그런데 지금 격차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5%의 개표율이 미시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4만 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그 미개표된 그런 카운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텃밭인데요. 웨인 카운티입니다. 지금 이 주에서 가장 큰 주인 그 카운티입니다. 인구가 80%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 격차가 아마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0만 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 이상의 이제 미개표된 표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의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정재훈 기자와 짧게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CNN의 분석을 전해드린 이유는 저희는 큰 주의 지금 개표 상황만 알 수 있는데 CNN은 그 주 안에서 카운티별로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CNN의 분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각 주별로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네.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에서 좀 뒤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정정을 드려야 될 것 바이든 같은데.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예,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앞서 말한 그 러스트벨트 세 곳과 네. 그다음에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 5곳에서 아마 승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합이 돼야 좀 결정이 될까요?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좀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예. 미시간이 지금 조금 더 좁혀졌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9.6, 바이든 후보가 48.7로 예. 지금 좀 더 좁혀졌고요. 예. 위스콘신도 새로 들어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9, 바이든이 49.3으로 역시 좁혀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계산을 좀 해봤더니요. 이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위스콘신 그리고 예.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두 곳을 이기게 되면 269, 269로 동률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빼고 예. 어디든 두 군데를 이기면 이 바이든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5개 주간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어떤 분석들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말을 아끼면서 미국 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국회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었는데요. 핵심 참모들이 국회에 많이 출석해야 했지만 그중에서도 평화기획비서관 등 일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곳 청와대에 남아서 미국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냐 아니면 바이든 후보냐 둘 중 한 명이 좀 빠르게 결정이 된다면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좀 유리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소송전까지 만약에 간다면 우리 정부의 셈법도 좀 복잡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두 후보 중 한 명이 이기는 경우는 당연하고 불복 사태로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까지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 출석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어느 정권이든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는 같고 접근 방법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된 질문에도 한미 간 계속 논의해 왔다고만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선 어떤 예측도 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이라도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청와대는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결과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외교 행보와 전략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외교부는 문 대통령과 당선자와의 전화 통화를 최대한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삐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누가 또 어느 당이 차기 미국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건 우리나라와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그에 따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결과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에서는 남부 선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엎치락뒤치락했지만 러스트벨트는 어느 정도 바이든 후보가 우위였잖아요. 맞습니다. 304개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중에 4군데만 빼고 사실은 300개가 바이든의 우세를 사실상 예측했다는 거 보면 지난번보다 사실은 더 여론조사가 부정확했다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 승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봐도 여론조사는 상당히 조금 오차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지고 있던 곳에서는 뭐 역전한 곳도 있고 따라붙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뭐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 대법원에 소송을 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 확정이 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장 우려하던 시나리오가 지금 생길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거의 자기가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뒤집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지금 불복하게 되고 이미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그 절차는 없는데 이 수프림 코트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이 대북 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시간 낭비가 없겠죠. 왜냐하면 새로 구상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유세 중에서도 여러 고위층이 폼페오나 자신이나 아니면 쿠시너 사위 같은 사람들이 재선이 되면 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빅딜을 이끌어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좀 빨리 북한하고 만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미국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구체안을 줘야지 나오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겼다면 그거를 여세를 몰 텐데 그걸 가지고 양보하면서까지 나올 것이냐 이 문제가 아직도 의문입니다. 예. 지금 사실 미중 사이의 갈등에서도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무래도 정치 담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장이 큰데요.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서 보듯이 세게 얘기하고 뒤에 단기적으로는 합의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는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이 인권 문제 이런 곳에서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동맹국들과 함께 전선을 꾸려서 일관적으로 중국을 이제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은 상당해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되든지.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동맹의 입장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 많은 좀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잖아요. 당시 그런데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바로 대화를 추진하지 않고 좀 유엔을 통한 제재를 계속 이끌어가고 북한이 어느 정도 붕괴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먼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상황이었는데 그 기조가 좀 연결이 될까요? 그걸 걱정하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3기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고요. 그때는 북한이 핵을 완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8년 동안이나 전략적 방치라고 비판을 받았던 것을 다시 살려내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외교안보팀을 새로 꾸려야 하고 또 사실 바이든 캠프 내부에도 상당히 대북 강경주론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와 우리의 진보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2년 클린턴과 만난 기간에 큰 합의를 이끌어내고 했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뭔가 설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물론 아직 미국의 대선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갈등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중국은 역시 미국의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속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성훈 특파원, 지금 예정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인 이 한국 시간 9시부터 상하이에서 중국 국제 수입 무역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화상을 통해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생방송이 되는 상황에서 앞부분의 발언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계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수입 제한 정책을 완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며 세계 각국과 협조를 해서 이런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논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과의 협조 관계, 협력 관계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국 경제력 강화에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이 이 대선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밝힐 입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 현재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게시글이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분위기를 이 게시글만큼 잘 드러낸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지역 표시인 줄 알았다고 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대처를 잘 못하고도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또 오늘 중국에선 미 대선 뉴스 대신에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가 공식 처리됐다는 뉴스가 조회수 4억 회를 기록하며 많이 본 뉴스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 고조되는 반미 감정들이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 홍콩과 대만도 미국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홍콩 정부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홍콩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오늘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추가 구매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양안 관계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은 민감하게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탄소는 발자국을 남긴다.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 앞으로의 기술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이끌어갑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기상학 박사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오늘 아침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추위에 이렇게 두꺼운 패딩 꺼내 입은 분들 많을 겁니다. 시간대별 기온 변화를 보면 어젯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늘색으로 5도 이하, 일부 지역은 남색으로 0도 이하였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날보다 최저 기온이 더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아침은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을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를 보였고 특히 서울 북부 지역은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의 추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단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쌀쌀함이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오늘 이렇게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또
또 바람도 차가운 북서풍보다는 이렇게 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랐던 건데요. 밤사이에도 대체로 이렇게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열을 붙잡아줄 구름이 없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멀리 중국 북부에서 다가오는 이 비구름이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모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 뒤에 찬 공기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반짝 추위가 또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지만 내륙과 산지는 5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은 정규 방송 이후에 11시부터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